어머님,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정말 급해요. 엄마, 저희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이제 와서 뭔 소리야? 그동안 날 뭘로 봤는데? 어머님, 저희도 어쩔 수 없었어요. 사업이 완전히 망해서. 어쩔 수 없다고? 니들이 한 짓들 기억 못하는 거니? 안녕하세요. 한 아들의 어머니인 김순자입니다. 이 이야기를 꺼내는 게 쉽지 않지만 듣고 계신 분들이 제 마음을 이해해 주길 바랍니다. 지난달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매년 받는 검사라 별 생각 없이 갔었는데 일주일 후 결과지를 받으러 병원에 갔을 때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보시더군요. 어머님, 당뇨 수치가 높습니다. 공복혈당이 140이고 당화혈색소가 7점이에요. 갑작스러운 말에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당뇨라니. 저는 그동안 건강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물론 요즘 들어 자주 목이 마르긴 했지만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했었는데요. 의사 선생님은 계속 설명해 주셨습니다. 혈당 관리를 제대로 안 하면 합병증이 올 수 있다고, 식단 조절과 운동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처방전을 써주셨습니다. 약을 하루에 2번 먹어야 한다는 설명도 들었습니다. 병원에서 나오면서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아직 60대 초반인데 벌써 당뇨라니. 남편이 살아계실 때도 건강했던 저였는데 혼자 지내면서 몸이 이렇게 망가진 건가 싶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편의점에 들러 혈당 측정기를 샀습니다. 약국에서 사용법을 배우고 나니 더 실감이 났습니다. 이제 정말 관리해야 하는 환자가 된 거구나 싶었거든요. 집에 도착해서 냉장고를 열어봤습니다. 평소 즐겨 먹던 단 음료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제는 이런 것들도 조심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녁 준비를 하면서도 계속 의사 선생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날 밤 잠이 잘 오지 않았습니다. 당뇨라는 진단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내일 아들에게 이 소식을 알려야 하는데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새벽에 잠깐 잠이 들었다가 일찍 깼습니다. 혈당 측정기로 아침 공복 혈당을 재어보니 148이 나왔습니다. 역시 높더군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가벼운 산책을 나갔습니다. 운동도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된다고 들었거든요. 동네를 한 바퀴 돌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이제부터는 정말 건강 관리에 신경 써야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혼자 사는 몸이라 더욱 조심해야 한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아침을 간단하게 먹고 나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평소보다 좀 더 일찍 전화를 건 셈이었는데 아들이 좀 바쁜 목소리로 받았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세요? 응, 별거 아니고 어제 병원 갔다 왔는데. 순간 말이 막혔습니다. 당뇨라는 말을 꺼내기가 쉽지 않더군요. 괜히 걱정시킬까 봐서였을까요? 아니면 제 자신이 아직 받아들이기 힘들어서였을까요? 병원에서 뭐라고 했어요? 당뇨래. 짧게 말했지만 그 한마디에 제 마음이 다 담겨 있었습니다. 아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하면서도 걱정되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바로 엄마 괜찮아요? 병원 같이 가드릴까요? 라고 했을 텐데 이번에는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짧은 침묵 동안 저는 여러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들도 바쁘게 살고 있으니 이런 소식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제일 가까운 가족인데 좀 더 관심을 보여줬으면 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지내야 할지, 이 병과 어떻게 함께 살아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직 해야 할 일도 많고 살아야 할 이유도 있으니까요. 이번 상황 아들 부부에게 알린 소식.
아들에게 당뇨 진단을 알린 지 이틀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아들에게서 연락이 없어서 저는 조금 서운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바로 병원에 같이 가자고 했을 텐데 말이에요. 오늘 아침 일찍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혹시 제 건강을 걱정해서 안부를 묻는 전화인가 싶어 반갑게 받았습니다. 엄마, 어제 말씀하신 당뇨 얘기 좀 더 자세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제가 의사 선생님께 들은 설명을 그대로 전해줬습니다. 혈당 수치며 앞으로 관리해야 할 것들을 차근차근 말씀드렸죠. 아들이 진지하게 듣고 있는 것 같아 저는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그럼 약은 계속 드셔야 하는 거죠? 응,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 식단 관리도 엄격하게 해야 하고요. 그렇지. 단 것도 줄이고 운동도 해야 한대. 아들과의 대화는 그렇게 이어졌는데 뭔가 예전 같지 않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걱정하는 마음보다는 정보를 확인하는 듯한 대화였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관심을 보이는 것만으로도 고마웠습니다. 며느리도 알고 있어? 네, 어제 말씀드렸어요. 며느리 이야기가 나오자 아들 목소리가 좀 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것 같았지만 쉽게 꺼내지 못하는 것 같더군요. 저녁 때 며느리에게서 직접 전화가 왔습니다. 결혼한 지 벌써 5년이 넘었는데 며느리가 먼저 전화를 건 적은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더욱 의외였죠. 어머님, 당뇨 진단 받으셨다고 들었어요. 응, 그래. 많이 놀라셨죠? 저희 엄마도 당뇨 있으셔서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며느리의 말에 저는 조금 위로가 되었습니다. 적어도 이해하려는 마음은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다음에 나온 말은 제가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 이제 정말 음식 조절 잘하셔야 할 것 같아요. 특히 밤량이랑 단 음식들이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걱정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사실을 말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그래, 의사 선생님도 그러시더라. 혈당 측정기 사셨어요? 응, 샀어. 그럼 이제 매일 재셔야겠네요. 저희 엄마는 하루에 3번씩 재세요. 며느리와의 대화는 그렇게 몇 분간 이어졌습니다. 당뇨 관리에 대한 조언들을 해주기는 했지만 뭔가 따뜻한 마음이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 마치 의무적으로 하는 말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아들 부부가 제 건강을 걱정해 주는 것 같기도 하고 그저 형식적으로 하는 말 같기도 하고 예전 같으면 엄마, 저희가 도와드릴 게 없을까요? 라고 물었을 텐데 이번에는 그런 말이 없더군요. 다음 날 아침 혈당을 재고 있는데 아들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당뇨 약 잘 드세요. 몸 조심하시고요. 짧은 문자였지만 나름의 관심은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고마워. 잘 관리할게.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직접 와서 혈당 측정하는 것도 봐주고 같이 병원에도 가자고 했을 텐데 이제는 전화나 문자로만 안부를 묻는 것 같아 서운했습니다. 그날 오후 동네 약국에 가서 당뇨 관련 책자를 받아왔습니다. 혼자서라도 제대로 관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들 부부에게 너무 의존하면 안 되겠다는 마음도 생겼고요. 약사님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혈당 관리법, 식단 조절 방법, 운동의 중요성까지 저는 열심히 들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스스로 챙겨야 할 몸이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트에 들렀습니다. 당뇨 환자용 식품들을 둘러보면서 앞으로의 식단을 계획해 봤습니다. 혼자 사니 이런 것들도 다 혼자 알아봐야 하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아직 건강을 되찾을 수 있는 시기라는 점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잘 관리하면 충분히 조절 가능하다고 하셨으니까요. 아들 부부의 관심이 예전 같지 않더라도 제가 건강하게 지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3번 상황 차가운 변화. 당뇨 진단을 받은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저는 나름대로 식단 조절과 운동에 신경 쓰고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혈당을 재고 산책도 꾸준히 하려고 노력했죠. 오늘은 아들 부부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오랜만에 가족이 모이는 자리라 저는 기대가 되었습니다. 당뇨 진단 이후 처음으로 만나는 자리이기도 했고요. 아들네 집에 도착하니 며느리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예전보다 표정이 좀 딱딱해 보였지만 그러려니 했습니다. 요즘 며느리도 직장일로 바쁘다고 들었거든요. 어머님 오세요. 응, 고생했어. 거실에 앉으니 아들이 나와서 인사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어색한 분위기였습니다. 평소 같으면 제 건강을 먼저 물어봤을 텐데 이번에는 그냥 앉아서 휴대폰만 보고 있더군요. 아들아, 요즘 어때? 네, 그냥 그래요. 회사 일은 바빠? 네, 좀 바빠요. 대화가 잘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회사 얘기, 동네 소식, 제 건강 얘기까지 두런두런 이야기했는데 말이에요. 저는 당뇨 얘기를 꺼내보기로 했습니다. 당뇨 약 먹기 시작했어. 하루에 2번씩. 아, 네. 잘 드세요. 아들의 대답은 시큰둥했습니다. 며느리도 부엌에서 요리하면서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더군요. 저는 조금 서운했습니다. 제일 가까운 가족인데 이 정도 관심도 없나 싶었거든요. 저녁 준비가 거의 다 되어갈 무렵 며느리가 식탁을 차리면서 저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제 밥 적게 드셔야 하니까 밥그릇을 작은 걸로 드릴게요. 며느리의 말에 저는 순간 기분이 묘해졌습니다. 배려하는 마음인 건 알겠지만 뭔가 자신을 구분짓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다른 그릇들은 똑같은데 저만 작은 밥그릇을 쓰는 게 마치 환자 취급받는 것 같았습니다. 괜찮아. 그냥 평소처럼 할게. 아니에요. 당뇨는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저희 엄마 보니까 처음에 방심했다가 나중에 고생하시더라고요. 며느리의 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왠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걱정해주는 것 같기도 하고 그냥 번거로워하는 것 같기도 하고 예전 같으면 어머님, 제가 당뇨에 좋은 음식 알아봐서 만들어 드릴게요라고 했을 텐데요. 식사 중에도 분위기는 어색했습니다. 아들은 계속 휴대폰을 보면서 밥을 먹고 며느리는 저에게 이것저것 조심하라는 말만 했습니다. 어머님, 이 나물은 짜니까 적게 드세요. 이 반찬도 설탕 들어가서 당뇨에 안 좋아요. 밥은 정말 적게 드셔야 해요. 며느리의 말 하나하나가 맞는 말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듣고 있으니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마치 제가 환자라서 특별히 신경 써야 하는 존재가 된 것 같았거든요. 괜찮아. 나도 알아서 조절할 줄 안다. 어머님이 알아서 하시면 좋긴 한데 당뇨는 정말 무서운 병이에요. 합병증도 많고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별로 실려 있지 않았습니다. 그냥 사실을 말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더 이상 말하기 싫어서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서 차를 마시는데 아들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건강관리 정말 잘하셔야 해요. 저희도 걱정되고. 그래, 알고 있어. 그리고 혹시 몸에 이상 있으면 바로 연락 주세요. 아들의 말에 저는 조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래도 걱정은 하고 있구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예전과는 뭔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진짜 걱정해서가 아니라 의무감에서 하는 말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생각이 많았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아들 부부의 태도가
달라진 것 같았거든요. 예전에는 따뜻한 관심이었는데 이제는 그냥 형식적인 걱정 같았습니다. 혹시 제가 나이 들면서 점점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어가는 건 아닐까요? 당뇨 진단까지 받으니 더욱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건강한 어머니일 때는 반가워했는데 이제는 신경 써야 할 대상이 된 것 같았거든요. 집에 도착해서 혈당을 재어봤습니다. 저녁 식사 후였는데 생각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스트레스 때문인지 아니면 정말 음식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앞으로는 더욱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아들 부부에게 너무 의존하지 말고 제가 스스로 건강 관리를 잘해야겠다고. 그래야 서로에게 부담이 되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4번 상황 아파트 증여 계획. 당뇨 진단을 받은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꾸준히 약을 먹고 식단을 조절하니 혈당이 조금씩 안정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잘하고 계시다고 격려해 주셨죠. 하지만 건강에 이상이 생기니 자꾸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아들에게 남겨줄 것들에 대해서 말이에요. 저는 혼자 사니까 만약에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될지 걱정되었거든요. 사실 작년부터 준비해 둔 게 있었습니다. 강남에 있는 새 아파트를 계약해 둔 것이었죠. 15억이라는 적지 않은 돈이었지만 아들 부부를 위해서 마련해 둔 거였습니다. 그 아파트는 아들이 다니는 회사에서도 가깝고 교통도 편리한 곳이었습니다. 아들 부부가 결혼 초기부터 강남 쪽으로 이사 가고 싶다고 말했던 게 기억나서 몰래 준비해 둔 거였죠. 계약 서류들을 다시 꺼내서 살펴봤습니다. 내년 봄에 입주 예정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원래 계획으로는 그때 아들에게 깜짝 선물로 주려고 했었는데 당뇨 진단을 받고 나니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혹시 제 건강이 더 나빠지거나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아파트명의 이전 같은 복잡한 일들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생각을 하니 미리미리 준비해 두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부동산 담당자에게 연락했습니다. 아들 명의로 바로 계약 변경이 가능한지 문의해 봤죠. 담당자는 가족 간 명의 이전은 어렵지 않다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어머님, 증여로 처리하시면 되는데 세금 문제만 잘 알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세금이 많이 나올까요? 금액이 크시니까 세무사님과 상담받아 보시는 게 좋겠어요. 그날 오후 세무사 사무소에 갔습니다. 증여세 계산을 받아보니 생각보다 많이 나오더군요. 하지만 아들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번 돈으로 아들에게 좋은 집을 마련해 주는 게 어머니의 마음이니까요. 세무사님이 여러 가지 방법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한 번에 다 넘겨주는 방법도 있고 나눠서 증여하는 방법도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한 번에 처리하고 싶었습니다. 건강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집으로 돌아와서 서류들을 정리하면서 아들에게 언제 이 소식을 알려줄지 고민했습니다. 갑자기 말하면 놀랄 것 같고 그렇다고 너무 늦게 말하는 것도 좋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아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돈 때문에 급한 일이 생겼다면서 도움을 요청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사업 자금이 부족해서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보증을 서달라는 거였죠. 엄마, 정말 급해서 그래요. 다른 방법이 없어서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준비해둔 아파트 얘기를 해야 하나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 보기로 했습니다. 얼마나 급해? 이번 주 안에는 처리해야 해요. 그럼 일단 만나서 자세히 얘기해 보자. 아들을 만나서 상황을 들어보니 정말 급한 것 같았습니다. 사업이 잘 안 되면서
자금 사정이 어려워진 거였죠. 저는 아들을 도와주고 싶었지만 보증을 서는 것보다는 다른 방법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준비해 둔 게 있어. 뭐요? 너희를 위해서 아파트를 하나 계약해뒀어. 아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이야기였으니까요. 저는 천천히 설명해 줬습니다. 강남에 있는 새 아파트며 15억짜리라는 것까지. 엄마, 정말요? 응, 너희 주려고 작년부터 준비했어. 아들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아들의 반응을 보니 저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동안 어색했던 분위기도 많이 풀린 것 같았고요. 역시 부모가 자식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집이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조금 복잡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제가 건강할 때는 별로 관심을 안 보이더니 아파트 얘기가 나오니까 이렇게 반가워하는 게 조금 서운했거든요. 하지만 곧 그런 생각을 떨쳐버렸습니다. 어차피 부모 마음이란 자식이 좋아하면 그만이니까요. 명의는 언제 바꿔드릴까요? 급하지 않아도 돼. 입주할 때까지는 시간이 있으니까. 아니에요. 엄마 건강도 그렇고 미리 처리해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들의 말에 저는 놀랐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런 세심한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미리 준비하자고 하는 것이 의외였거든요. 하지만 좋은 일이니까 빨리 처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서 다시 서류들을 정리했습니다. 증여 절차가 복잡하긴 했지만 아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모든 게 보람찬 일 같았습니다. 제가 평생 모은 돈이지만 결국 아들에게 물려줄 거였으니까요. 며칠 후 아들과 함께 부동산 사무소에 갔습니다. 증여 서류를 작성하고 세무사와도 상담했습니다. 생각보다 손이 많이 가는 일이었지만 아들이 옆에서 도와주니까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엄마, 정말 감사해요. 평생 갚을 수 없을 만큼 큰 선물이에요. 서류 작성을 마치고 나오면서 아들이 다시 한번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저는 뿌듯했습니다. 그동안 어색했던 사이도 이 일을 계기로 다시 가까워질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제가 이 선물을 주는 게 정말 옳은 일일까요? 아들이 저를 진심으로 생각해서가 아니라 아파트 때문에 더 관심을 보이는 건 아닐까요? 그런 의심을 하는 제 자신이 야속했지만 최근 아들 부부의 태도, 변화를 생각하면 완전히 안심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결정한 일이니까 후회하지 말자고 다짐했습니다. 그날 밤 혈당을 재어보니 평소보다 조금 높게 나왔습니다. 하루 종일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에게 좋은 일을 해줬다는 만족감 때문에 기분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5번 상황 필요할 때만 오는 연락. 아파트 증여 서류를 처리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아들에게서 연락이 자주 왔었는데 대부분 서류 관련 문의였습니다. 세금 처리며 계약 변경이며 할 일이 많다 보니 저에게 확인할 게 많았거든요. 하지만 그런 일들이 정리되고 나니 연락 빈도가 확연히 줄었습니다. 예전처럼 일주일에 한두 번 안부 전화를 하던 것도 뜸해졌죠. 저는 아들이 바쁘겠거니 생각하며 기다렸습니다. 당뇨 관리는 나름대로 잘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혈당을 재고 약도 빼먹지 않고 먹었죠. 식단도 조절하고 운동도 꾸준히 했습니다. 혈당 수치도 처음보다는 많이 안정되었고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는데 목소리가 급했습니다. 엄마, 갑자기 죄송한데 급한 일이 생겼어요. 무슨 일인데?
사업 자금이 부족해서 단기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보증인이 필요해요. 또 돈 얘기였습니다. 아파트 증여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또 다른 도움을 요청하는 거였죠. 저는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얼마나 필요해? 3천만 원 정도요. 한 달 정도만 빌리면 돼요. 그럼 아파트를 담보로 하면 되지 않을까? 아직 명의 이전이 완전히 끝나지 않아서요. 그래서 엄마께 부탁드리는 거예요. 아들의 설명을 들어보니 급한 건 맞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계속 도움을 요청하는 게 조금 부담스러웠어요. 15억짜리 아파트를 줬는데도 또 돈이 필요하다는 게 이해가 잘 안 됐거든요. 알겠어. 생각해 볼게. 엄마, 정말 급해요. 내일까지 처리해야 해서요. 아들의 재촉하는 목소리를 들으니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평소에는 연락도 잘 안 하다가 급한 일이 생기면 이렇게 재촉하는 게 못마땅했거든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고민이 많았습니다. 아들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이런 식으로 계속 요구하는 게 옳은 건지 의문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또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어떻게 생각해 보셨어요? 아들아, 엄마도 요즘 건강 때문에 병원비도 많이 들고. 엄마,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이번만 도와주세요. 아들의 간절한 목소리를 듣고 결국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서운함이 남았습니다. 제 건강 걱정은 하지 않고 돈 얘기만 하는 게 아쉬웠거든요. 보증을 서주고 며칠이 지난 후 며느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런데 역시 돈 관련 얘기였습니다. 어머님, 죄송한데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뭔데? 저희 사업 관련해서 급하게 자금이 더 필요해졌어요. 며느리까지 나서서 돈 얘기를 하니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아파트도 줬고 보증도 서줬는데 또 무엇을 더 달라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얼마나 필요한데? 5천만 원 정도요. 정말 급해서요. 그렇게 큰 돈을 어머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정말 큰일 나요.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있었지만 저는 더 이상 쉽게 승낙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 자주 도움을 요청하는 것 같았거든요. 좀 생각해 볼게. 어머님, 내일까지만 답변 부탁드려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가족이니까 서로 도와야 하는 게 맞지만 이렇게 계속 요구만 하는 게 과연 옳은 일인지 의문이 들었어요. 그날 밤 혈당을 재어보니 평소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스트레스 때문인 것 같았어요. 돈 때문에 가족 간에 이런 갈등이 생기는 게 안타까웠습니다. 며칠 후 아들과 직접 만나서 이야기했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도와줄 수 있는 건 다 도와줬는데 너무 자주 이런 일이 생기는 것 같아. 엄마, 사업이라는 게 원래 그래요. 자금 사정이 항상 넉넉할 수는 없어서요. 그래도 한계가 있잖아. 알아요. 하지만 이번만 더 도와주시면 정말 안정될 것 같아요. 아들의 말을 듣고 있으니 답답했습니다. 매번 이번만이라고 하는데 언제까지 이런 일이 계속될까요? 저도 나이가 들어가는데 혹시 나중에 제가 도움이 필요할 때는 누가 도와줄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결국 그때도 도와주긴 했지만 저는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정하자고. 무작정 다 들어줄 수는 없다고 말이에요. 6번 상황 현관 문턱에서 거절당함. 며칠 전부터 김치를 담갔습니다. 가을 김장철이 되니 아들 부부 생각이 나더군요. 둘 다 직장 다니느라 바쁘니까 집에서 담근 김치를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정성스럽게 김치를 담그고 밑반찬도 몇 가지 더 준비했습니다. 아들이 어릴 때 좋아하던 멸치볶음과 시금치나물도 만들었죠.
며느리도 제가 만든 반찬은 맛있다고 칭찬해 줬었거든요. 큰 봉지 2개에 김치와 반찬들을 나눠 담았습니다. 양이 좀 많긴 했지만 아들 부부가 오래 먹을 수 있을 만큼 준비했습니다. 무거웠지만 기분 좋게 아들네 집으로 향했어요. 아들네 아파트에 도착해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며느리 목소리가 들렸는데 뭔가 당황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응, 김치 담가서 갖다 주려고. 아, 잠깐만요. 문이 열리지 않고 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 뭔가 안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무거운 봉지를 들고 서서 기다렸습니다. 몇 분 후에야 문이 열렸는데 며느리가 문틈으로만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모습이었어요. 뭔가 어색해 보였거든요. 어머님, 그런데 지금 집에 손님이 있어서요. 손님? 네, 갑자기 오신 분들이 계셔서. 며느리의 말을 듣고 저는 이해했습니다. 손님이 있으면 조심스러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김치는 냉장고에 넣어야 하니까 잠깐이라도 들어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잠깐만 들어가서 김치만 냉장고에 넣고 갈게. 아니에요. 지금은 정말 곤란해요. 며느리가 문을 더 좁게 열면서 저를 막았습니다. 저는 당황스러웠어요. 김치를 가져온 어머니를 들여보내지 않는다는 게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 이거 무거워서. 잠깐만요. 제가 받을게요. 며느리가 급하게 나와서 봉지를 받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저는 문틈으로 거실이 살짝 보였어요. TV가 켜져 있고 과자 봉지들이 테이블에 놓여 있었는데 특별히 손님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아들은 어디 있어? 안에 있어요. 그런데 지금 중요한 얘기 중이라서요. 며느리의 대답이 석연치 않았습니다. 뭔가 숨기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저는 이상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럼 아들한테 엄마가 다녀갔다고 전해줘. 네, 알겠어요. 어머님, 고생하셨어요. 며느리는 얼른 문을 닫으려고 했습니다. 저는 허탈한 마음으로 돌아서야 했어요. 정성스럽게 준비한 김치와 반찬을 전해주긴 했지만 마음이 상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면서 뒤를 돌아봤는데 아들네 현관문이 단단히 닫혀 있었습니다. 정말 손님이 있었다면 저도 잠깐 인사는 나눌 수 있었을 텐데 아예 들여보내지 않는 게 이상했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저는 서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어머님 들어오세요. 차라도 한 잔 드시고 가세요라고 했을 텐데 이번에는 현관문에서 김치만 받고 보내버리는 게 야속했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계속 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며느리의 당황한 표정, 문틈으로 본 거실 모습, 그리고 아들이 나오지도 않았다는 것. 뭔가 이상한 일이 있었던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었어요. 혹시 정말 중요한 손님이 와서 그랬던 걸까요? 아니면 제가 와서 부담스러웠던 걸까요? 여러 생각이 들었지만 명확하지 않아서 답답했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김치 잘 받았어요. 고생하셨어요. 짧은 문자였지만 그래도 고마운 마음을 표현한 것 같아 조금 마음이 풀렸습니다. 하지만 왜 그때 나오지 않았는지는 설명이 없더군요. 며칠 후 동네에서 만난 지인이 이상한 얘기를 했습니다. 얼마 전에 네 며느리 봤는데 젊은 남자랑 같이 있더라. 언제? 며칠 전 백화점에서. 친한 사이 같아 보였어. 지인의 말을 듣고 저는 그날 일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혹시 그때 정말 다른 남자가 있어서 저를 들여보내지 않았던 건 아닐까요? 하지만 확실하지 않은 일로 의심하는 건 좋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아들네 집에 갈 때마다 그날 일이 떠올랐습니다. 현관문에서 거절당했던 그 순간의 서운함이
쉽게 사라지지 않았거든요. 어머니를 그렇게 대해도 되는 건지 의문이 들었어요. 7번 상황 돌아오는 길의 결심. 아들네 집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저는 계속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현관문에서 며느리가 저를 막았던 그 순간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정말 손님이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걸까요? 며느리의 당황한 표정과 급하게 문을 닫으려던 모습이 자꾸 마음에 걸렸어요. 1층에 내려서 아파트 현관을 나서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아들 부부가 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 것 같다고. 예전에는 그래도 반갑게 맞아줬는데 요즘은 뭔가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았거든요.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면서도 계속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파트를 증여해 준 것도 몇 번 돈을 도와준 것도 결국 제가 그들에게는 필요할 때만 찾는 존재가 된 건 아닐까요? 버스에 올라타서 창밖을 보면서 저는 쓸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정성스럽게 김치를 담가서 갖다 줬는데 현관문에서 받기만 하고 들여보내지도 않는다니. 그게 며느리 혼자만의 생각일까요? 아니면 아들도 같은 마음일까요? 집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열면서 생각했습니다. 제가 너무 많은 것을 베풀어줘서 그들이 당연하게 여기는 건 아닐까요? 15억짜리 아파트를 선물로 주고 필요할 때마다 돈도 도와주고. 그런데 정작 제가 정성을 다해 만든 음식을 가져가면 이런 대우를 받는다니. 저녁을 준비하면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혼자 먹는 저녁이 더욱 쓸쓸하게 느껴졌어요. 아들 부부와 함께 김치 담그는 이야기라도 나누며 저녁을 먹을 줄 알았는데 혼자 조용히 밥을 먹고 있으니 허전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면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좀 더 거리를 두고 지내야겠다고. 너무 자주 연락하고 너무 많은 것을 해주려고 하니까 오히려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았거든요. 서재에 가서 아파트 증여 관련 서류들을 다시 꺼내봤습니다. 아직 완전히 처리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어요. 원래는 빨리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류들을 다시 봉투에 넣고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당분간은 이 일을 미뤄두기로 했어요. 아들 부부가 정말 저를 필요로 하는지 아니면 그냥 경제적인 도움만 필요로 하는지 좀 더 지켜보고 싶었거든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제가 너무 성급하게 모든 것을 내어준 건 아닐까요? 아들이 저를 진심으로 생각해서가 아니라 받을 수 있는 게 있어서 연락하는 건 아닐까요? 다음 날 아침 혈당을 재어보니 평소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스트레스 때문인 것 같았어요. 어제 일 때문에 마음이 복잡했거든요. 아침 산책을 나가면서 저는 앞으로의 계획을 세워봤습니다. 당분간은 아들 부부와 연락을 줄이고 제 생활에 더 집중하기로 했어요. 건강 관리도 더 신경 쓰고 제가 하고 싶었던 일들도 해보기로 했습니다. 동네 한 바퀴를 돌면서 생각해보니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무작정 베풀기만 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진짜 가족의 정이라는 건 주고받는 게 아니라 서로를 진심으로 생각하는 마음이니까요. 집으로 돌아와서 휴대폰을 확인해 봤는데 아들에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김치 받았다고 고맙다는 전화라도 했을 텐데 이번에는 문자 한 통뿐이었어요. 그날부터 저는 의도적으로 아들 부부와의 연락을 줄였습니다. 먼저 전화하지도 않고 굳이 안부를 묻지도 않았어요. 그들이 정말 저를 필요로 한다면 먼저 연락이 올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며칠이 지나도 연락이 없자 저는 확신했습니다. 역시 제가 일방적으로 관심을 보이고 베풀어줬던 거였구나. 이제부터는 좀 더 신중하게 관계를 유지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8번 상황 소문으로 들은 진심. 아들 부부와 거리를 두기 시작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연락이 한 번도 없었어요. 예전 같으면 제가 먼저 전화해서 안부를 물었을 텐데 이번에는 참고 기다려봤습니다. 오늘은 동네 마트에 장을 보러 갔습니다. 요즘 당뇨 때문에 식재료를 더 꼼꼼히 골라야 해서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야채 코너에서 배추를 고르고 있는데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 김 여사와 박 여사가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저는 별 생각 없이 장을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제 며느리 이름이 들렸습니다. 그런데 그 집 며느리 말이야. 응, 뭔데? 얼마 전에 카페에서 만났는데 시어머니 얘기를 하더라고. 저는 깜짝 놀라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제 며느리가 저에 대해 무슨 얘기를 했다는 건지 궁금했거든요. 뭐라고 했는데? 15억짜리 아파트를 받을 예정이라고 하더라고. 그런데 시어머니가 자꾸 간섭하려고 해서 곤란하다는 식으로 말하던데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가 제 선물을 받을 예정이라고 말하면서도 저를 간섭하는 사람으로 표현했다는 게 충격이었어요. 아파트는 받으려고 하면서 간섭은 싫다고? 그게 말이 돼? 나도 그 생각이야. 그런데 더 가관인 게 뭔지 알아? 박 여사의 목소리가 더 작아졌습니다. 저는 더욱 집중해서 들었어요. 아파트 명의만 자기네 이름으로 되면 편할 거라고 하더라고. 그럼 시어머니 눈치 안 보고 살 수 있을 거라면서.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결국 아파트만 받으면 저와는 거리를 두고 싶다는 뜻이었잖아요. 제가 그동안 정성으로 대했던 며느리의 진심이 그런 거였다니. 그럼 완전히 받고 나면 관계를 정리하겠다는 거네. 그런 것 같더라고. 젊은 사람들 생각이 요즘은 그래. 받을 건 다 받고 나서는 자기들 편한 대로 하려고 하는 거야. 저는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장바구니를 든 손이 떨렸어요. 그동안 제가 느꼈던 이상한 분위기, 점점 차가워지는 태도의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조용히 그 자리를 피해서 계산대로 향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정말 며느리가 그런 말을 했을까요? 아니면 동네 소문이 와전된 걸까요? 하지만 최근 며느리의 행동들을 생각해 보니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장본 것들을 정리하면서도 계속 그 말이 떠올랐습니다. 아파트 명의만 자기네 이름으로 되면 편할 거라고. 결국 저는 그들에게 이용당한 건가요? 냉장고에 물건들을 넣으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그동안 제가 베푼 것들이 얼마나 되는지. 15억짜리 아파트, 몇 번의 금전적 도움, 그리고 정성스럽게 만든 음식들까지. 하지만 그들에게는 그저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었나 보군요. 오후에 또 다른 지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평소 안 하던 얘기를 하더군요. 요즘 네 며느리가 새 아파트 자랑을 많이 하던데? 그래. 응, 강남에 15억짜리 받는다고 여기저기 말하고 다니더라. 그런데 시어머니는 너무 챙겨주려고 해서 부담스럽다는 식으로 말하던데. 또 비슷한 얘기였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사람이 들은 이야기였으니 정말일 가능성이 높았어요. 저는 점점 화가 났습니다. 제 선물은 자랑하면서 저에 대해서는 부담스럽다고 말하다니. 그리고 또 하나 더 들은 게 있어. 뭔데? 명예 이전만 끝나면 시어머니와는 적당히 거리를 둘 생각이라고 하더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완전히 이용만 당하고 버려질 계획이었던 거군요. 그동안 제가 느꼈던 이상한 기분이 다 맞아떨어졌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서재로 갔습니다. 서랍에 넣어뒀던 아파트 증여 서류들을 다시 꺼내봤어요.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는데 갑자기 이 서류들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서류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제가 이 선물을 정말 줘야 하는 걸까요? 아들과 며느리가 저를 진심으로 생각해서가 아니라 경제적인 이익 때문에 연락하는 거라면 이 선물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날 저녁 혈당을 재어보니 평소보다 많이 높게 나왔습니다. 하루 종일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가 보다 했어요. 며느리의 진심을 알게 되니 몸까지 안 좋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혹시 제가 오해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하지만 여러 사람이 비슷한 얘기를 했으니 사실일 가능성이 높았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산책을 나갔습니다. 맑은 공기를 마시며 걷다 보니 머리가 조금 정리되었어요. 제가 지금까지 너무 일방적으로 베풀어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짜 가족관계라는 건 주고받는 게 아니라 서로를 진심으로 생각하는 마음이어야 하는데 저희 관계는 그렇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제가 주기만 하고 그들은 받기만 하는 관계였던 거죠. 산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서 결심했습니다. 당분간은 아파트 증여를 보류하기로 했어요. 그들의 진심을 좀 더 확인해 보고 싶었거든요. 만약 정말 경제적인 이익만을 위한 관계라면 굳이 억지로 이어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서류들을 다시 서랍 깊숙이 넣고 자물쇠를 채웠습니다. 이제부터는 좀 더 신중하게 행동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무작정 베푸는 것보다는 진짜 마음을 확인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9번 상황 의도적인 거리두기. 며느리의 진심을 알게 된 후 일주일이 더 지났습니다. 그동안 저는 의도적으로 아들 부부와 연락을 하지 않았어요. 평소 같으면 며칠에 한 번씩은 안부 전화를 했을 텐데 이번에는 완전히 끊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어색했습니다. 오랫동안 습관처럼 연락하던 것을 갑자기 멈추니까 뭔가 허전했거든요. 하지만 며칠 지나니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어요. 아들 부부에게서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제가 먼저 연락하지 않으니까 그쪽에서도 굳이 안부를 묻지 않더군요. 이걸 보니까 정말 필요할 때만 연락하던 관계였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신 저는 제 생활에 더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당뇨 관리도 더 철저히 하고 운동도 규칙적으로 했어요. 혈당 수치가 점점 안정되어 가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동네 문화센터에서 하는 요가 수업에도 등록했습니다. 예전에 관심이 있었는데 바빠서 못했던 건데 이번 기회에 시작해봤어요. 비슷한 나이대 분들과 함께 운동하니까 기분도 좋았습니다. 요가 선생님이 스트레스 관리에 대해서도 얘기해 주셨어요.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는 게 건강에도 좋다고 하시더군요. 저는 그 말이 와닿았습니다. 그동안 아들 부부 때문에 받은 스트레스가 얼마나 컸는지 깨달았거든요. 새로운 취미도 시작했습니다. 동네 도서관에서 독서 모임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한 달에 2번씩 모여서 책을 읽고 이야기하는 모임이었는데 생각보다 재미있었습니다. 독서 모임에서 만난 분들과 이야기하면서 많은 걸 배웠어요. 다들 비슷한 나이대라 공감되는 얘기가 많았거든요. 특히 자식들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들이 인상 깊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부모를 ATM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한 분이 하신 말씀이 제 마음에 와닿았어요. 정말 그런 것 같았거든요. 필요할 때만 찾고 받을 건 다 받고 나면 거리를 두는. 그래서 요즘은 자식들에게 너무 많이 해주지 않으려고 해요. 스스로 할 수 있는 건 스스로 하게 두는 게 낫더라고요. 다른 분의 말씀도 새겨들었습니다. 무작정 베푸는 게 사랑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때로는 거리를 두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에서도 새로운 일과를 만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혈당을 재고 가벼운 스트레칭을 한 후에 산책을 나갔어요.
점심에는 당뇨에 좋은 음식을 직접 만들어 먹고 오후에는 독서나 요가를 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났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아들 부부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니까 스트레스가 많이 줄었거든요.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놀라시더군요. 어머님, 혈당 관리 정말 잘하고 계시네요. 당화혈색소 수치가 많이 좋아졌어요. 정말요? 네, 이 정도면 약도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관리하셨어요? 저는 자세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식단 조절, 규칙적인 운동,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까지. 의사 선생님이 감탄하시면서 다른 환자들 모범 사례로 소개하고 싶다고 하시더군요. 병원에서 나오면서 저는 뿌듯했습니다. 혼자서도 충분히 건강을 관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아들 부부의 도움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오랜만에 아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 달 만이었어요.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응, 잘 지내고 있어. 연락이 없으셔서 걱정했어요. 정말 걱정했다면 진작 연락했을 텐데 이제 와서 걱정했다고 하니까 실수가 나왔어요. 하지만 티내지 않고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엄마도 바쁘게 지내고 있어서. 바쁘시다고요? 뭐 하시는데요? 여러 가지 하고 있어. 더 자세히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예전 같으면 이것저것 자세히 얘기했을 텐데 이번에는 간단하게만 답했습니다. 건강은 괜찮으세요? 응, 오히려 더 좋아졌어. 그래요? 다행이네요. 아들과의 대화는 예전과 많이 달랐어요. 형식적이고 간단했습니다. 서로 진심으로 안부를 묻는 느낌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하는 대화 같았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렇게 거리를 두는 게 맞다고. 서로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적당한 관계를 유지하는 게 현명한 방법인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일기를 쓰면서 한 달간의 변화를 정리해 봤습니다. 건강도 좋아졌고 새로운 취미도 생겼고 마음의 평정도 찾았어요.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10번 상황 명절에도 안 오는 아들 부부. 추석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예년 같으면 아들 부부와 함께 보낼 준비를 했을 텐데 올해는 연락이 없었어요. 저도 먼저 연락하지 않았고 그쪽에서도 명절 계획에 대해 묻지 않더군요. 명절 일주일 전쯤 되어서야 아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추석에 저희가 처갓집에 가기로 했어요. 그래? 네, 장인어른께서 해외여행을 계획하셨는데 추석 연휴에 가자고 하셔서요. 아들의 설명을 들으니 이미 다 정해진 일이었나 보군요. 제 의견을 묻거나 함께 할 생각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 같았어요. 그럼 엄마는 어떻게 하시려고요? 나는 알아서 할 거야. 혼자 계시기 어려우시면. 괜찮아. 혼자 있는 것도 나쁘지 않더라. 아들이 더 말하려고 하는 것 같았지만 저는 빨리 전화를 끊었어요. 굳이 더 들을 필요가 없었거든요. 사실 처음에는 조금 섭섭했습니다. 명절에 가족끼리 모이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혼자 보내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하지만 곧 마음을 정리했어요. 오히려 잘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명절 준비하느라 며칠 동안 고생할 필요도 없고 어색한 분위기에서 식사할 필요도 없으니까요. 최근 아들 부부와의 관계를 생각하면 혼자 보내는 게 더 편할 것 같았어요. 명절 준비는 간단히 했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나은 반찬 몇 가지만 준비하고 제사 음식도 간소하게 차렸어요. 남편 제사는 혼자서도 충분히 지낼 수 있었습니다. 추석 당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혼자 절하면서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올해는 아들이 안 왔어.
하지만 괜찮아. 나 혼자서도 잘 지내고 있어. 제사를 마치고 나니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남편이 살아계셨다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마 제 편을 들어줬을 거예요. 오후에 동네 문화센터에서 하는 명절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혼자 사는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이었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오셨더군요. 저처럼 명절에 혼자 있는 분들이 꽤 계셨어요. 행사에서 만난 분들과 이야기해보니 비슷한 처지인 분들이 많았습니다. 저희 아들도 이번에 처갓집 갔어요. 요즘은 다들 그래요. 명절이 뭐 대수라고. 혼자 편하게 있는 게 나아요. 다들 담담하게 말씀하시지만 속마음은 저와 비슷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명절에 가족과 함께 있고 싶은 마음은 다 똑같을 테니까요. 저녁 때 집으로 돌아와서 혼자 명절 음식을 먹었습니다. 조용하긴 했지만 나쁘지 않았어요. 아들 부부와 함께 있었다면 오히려 더 어색했을 것 같았거든요. 식사를 마치고 TV를 보는데 명절 특집 프로그램이 나왔어요. 가족들이 모여서 즐겁게 보내는 모습들이 나오더군요. 예전 같으면 부러웠을 텐데 이번에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밤늦게 아들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해외여행지에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며느리와 처가 식구들이 함께 찍은 단체 사진이었습니다. 모두 즐거워 보였어요. 사진을 보면서 저는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들이 행복해 보이니까 좋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서운하기도 하고 하지만 이제는 별로 놀랍지 않았어요. 예상했던 일이니까요. 답장은 보내지 않았습니다. 굳이 잘 지내라는 인사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았거든요. 아들도 제 답장을 기대하지 않을 거예요. 다음 날 명절 연휴가 끝나갈 무렵 지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추석은 어떻게 보냈어? 혼자 보냈어. 아들은? 처갓집 갔어. 요즘 다들 그래. 우리도 이제 적응해야지. 지인의 말이 현실적이었어요.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저희도 받아들여야 하는 거겠죠. 옛날처럼 무조건 친정보다 시댁을 우선시하는 시대가 아니니까요. 하지만 받아들인다고 해서 섭섭하지 않은 건 아니었어요. 그래도 명절만큼은 가족이 함께 보내는 게 좋을 텐데 이제는 그런 것도 기대하면 안 되는 건가 싶었습니다. 연휴가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가면서 저는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앞으로는 명절도 혼자 보낼 각오를 해야겠다고. 아들 부부에게 기대하지 말고 제 나름의 방식으로 의미 있게 보내는 방법을 찾아야겠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 건강과 행복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가족이 함께 있어야 행복한 게 아니라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삶을 사는 게 진짜 행복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11번 상황 가게로 삶을 재정비. 명절이 지나고 일주일 후 저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동네에 작은 반찬 가게를 열기로 한 거예요. 예전부터 요리하는 걸 좋아했고 동네 분들이 제가 만든 음식을 맛있다고 칭찬해 주셔서 용기를 낸 거였습니다. 가게 자리를 알아보러 다니면서 새로운 기분을 느꼈어요. 오랜만에 뭔가 제 자신을 위한 일을 하는 것 같았거든요. 아들 부부만 생각하며 살던 생활에서 벗어나서 제 꿈을 펼쳐보는 기분이었습니다. 동네 상가 중에 적당한 크기의 가게를 찾았습니다. 집에서 걸어서 10분 거리라 관리하기도 편했어요. 임대료도 부담스럽지 않은 수준이었고 무엇보다 동네 분들이 자주 지나다니는 위치여서 마음에 들었습니다. 계약을 하고 가게를 꾸미는데 한 달 정도 걸렸습니다. 인테리어는 간단하게 했지만 깔끔하고 정갈하게 꾸몄어요. 반찬을 진열할 쇼케이스와 작은 테이블 몇 개, 그리고 주방 설비를 갖췄습니다. 가게 이름은 엄마 손 반찬이라고 지었어요. 누구나 쉽게 기억할 수 있고 따뜻한 느낌이 나는 이름이었거든요.
간판도 예쁘게 만들어서 달았습니다. 메뉴는 제가 잘 만들 수 있는 것들로 정했어요. 김치류, 나물 반찬들, 조림류, 그리고 간단한 도시락까지. 당뇨가 있어서 조미료를 적게 쓰는 요리법을 연구했는데 오히려 그게 건강식으로 인기가 좋았습니다. 첫 손님은 옆 가게 사장님이었어요. 어머님, 김치찌개 하나 주세요. 네, 잠깐만요. 직접 끓인 김치찌개를 내어드렸는데 맛을 보시더니 엄지손가락을 올리시더군요. 와, 이거 진짜 집에서 끓인 맛이네요. 첫 손님의 칭찬을 들으니 가슴이 뿌듯했어요. 제가 만든 음식으로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다는 게 이렇게 보람찬 일인 줄 몰랐거든요. 며칠 지나지 않아서 단골 손님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맞벌이 부부들, 근처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자주 오셨어요. 사장님, 이 나물 어떻게 만드세요? 우리 집 아이가 여기 나물만 먹어요. 간이 세지 않아서 좋아요. 요즘 반찬들은 너무 짜던데. 손님들의 칭찬을 들을 때마다 기분이 좋았어요. 제가 건강을 위해 개발한 저염 조리법이 다른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있었거든요. 가게 일은 생각보다 바빴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장을 보고 반찬들을 준비하느라 하루가 금세 갔어요. 하지만 즐거웠습니다. 제 손으로 직접 만든 걸로 사람들이 좋아해 주니까 보람이 있었어요. 당뇨 관리에도 더 신경 쓰게 되었습니다. 음식을 만들면서 재료의 영양 성분을 더 자세히 알게 되었고 제 식단도 더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었어요. 한 달 정도 지나니 매출도 꽤 안정되었습니다. 큰 돈은 아니지만 제가 혼자 생활하는 데는 충분했어요. 무엇보다 경제적으로 독립되어 있다는 느낌이 좋았습니다. 가게를 하면서 새로운 사람들도 많이 만났어요. 단골 손님들과는 안부도 나누고 요리 팁도 주고받았습니다. 외롭지 않았어요. 어느 날 오후 가게에서 일하고 있는데 아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요즘 뭐 하세요? 가게 하고 있어. 가게요? 무슨 가게요? 아들이 놀란 목소리로 물었어요. 제가 가게를 한다는 걸 전혀 예상하지 못했나 보군요. 반찬 가게. 엄마가 왜 갑자기 가게를 해요? 심심해서. 더 자세한 설명은 하고 싶지 않았어요. 어차피 관심 없을 테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힘든 일을 왜 하세요? 쉬시면 되잖아요. 아들의 말에 저는 실소가 났어요. 제가 뭘 하든 상관없으면서 이제 와서 걱정하는 척하는 게 우스웠거든요. 나는 이게 좋아. 그래도 바쁘니까 끊을게. 전화를 끊고 나서 계속 일했어요. 손님들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날 저녁 가게 문을 닫으면서 거울을 봤는데 제 얼굴이 예전보다 훨씬 활기차 보였어요. 뭔가 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성취감 때문인 것 같았습니다. 아들 부부 눈치만 보며 살던 때와는 완전히 다른 제 모습이었어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가게로 나가는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오늘은 어떤 손님들이 올까, 어떤 새로운 메뉴를 만들어 볼까 하는 기대감으로 하루를 시작했어요. 단골 손님들과의 관계도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혼자 사시는 할머니는 매일 저녁 반찬 한 가지씩 사가시면서 안부를 물어주셨고 맞벌이 부부는 주말마다 일주일치 반찬을 주문해 주셨어요. 사장님, 덕분에 우리 애들이 집밥 맛을 알게 됐어요. 사장님 김치가 최고예요. 다른 데의 김치는 이제 못 먹겠어요. 이런 칭찬을 들을 때마다 제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의존하며 사는 게 아니라 제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자신감도 생겼고요. 가게를 연 지 2달 정도 되었을 때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결과를 보시더니 깜짝 놀라시더군요. 어머님, 혈당 수치가 정말 많이 좋아졌네요. 당화혈색소가 6.2까지 떨어졌어요.
정말요? 네, 정상 범위에 거의 근접했어요. 약도 반으로 줄여도 될 것 같은데요. 의사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저는 정말 기뻤어요. 가게 일로 바쁘게 움직이고 건강한 음식을 직접 만들어 먹으니까 몸이 좋아진 거였어요. 어떻게 관리하셨어요? 요즘 반찬 가게를 하고 있어요. 바쁘게 움직이고 직접 만든 건강한 음식 먹고. 아, 그래서 이렇게 좋아진 거군요. 몸을 움직이는 게 당뇨에는 최고의 약이에요. 병원에서 나오면서 제 선택에 대한 확신이 더욱 커졌습니다. 아들 부부와 거리를 두고 제 길을 가기로 한 결정이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있었거든요. 그날 오후 가게에서 일하고 있는데 단골 손님 중 한 분이 말씀하셨어요. 사장님, 요즘 얼굴이 정말 좋아지셨어요. 뭔가 활기가 넘쳐요. 그래요? 네, 처음 가게 열 때보다 훨씬 밝아 보이세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정말 제가 달라진 걸까요? 거울을 볼 때마다 예전보다 표정이 밝아진 것 같긴 했거든요. 저녁에 가게 정리를 하면서 그동안을 돌아봤습니다. 아들 부부에게만 매달려 살 때는 항상 불안하고 서운했는데 이제는 마음이 편안했어요. 제 힘으로 살아간다는 자립감이 이렇게 좋은 줄 몰랐습니다. 물론 가끔은 외로울 때도 있었어요. 특히 저녁에 혼자 집에 있을 때면 아들 부부 생각이 나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예전처럼 간절하지는 않았어요. 제 나름의 삶이 있으니까요. 그날 밤 일기를 쓰면서 적었습니다. 오늘도 보람찬 하루였다. 내 손으로 만든 음식으로 사람들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어서 행복했다. 건강도 좋아지고 마음도 편안하다. 이런 삶도 나쁘지 않다. 12번 상황 며느리의 눈물 방문. 가게를 연 지 3달이 지났습니다. 이제 동네에서도 제법 알려진 반찬 가게가 되었어요. 단골 손님들도 늘어나고 입소문으로 새로운 손님들도 계속 찾아주셨습니다. 오늘도 평소처럼 가게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3시쯤 되어서 손님이 뜸해지는 시간이었어요.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가게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며느리가 서 있었어요. 몇 달 만에 보는 며느리의 모습이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얼굴이 많이 야위었고 눈가에 다크서클이 있었어요. 어머님,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뭔가 많이 힘들어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담담하게 인사했습니다. 왔어? 뭐 필요해? 어머님,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가게 안 작은 테이블을 가리켰습니다. 앉아. 며느리가 의자에 앉더니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어깨가 떨릴 정도로 울고 있었어요. 저는 놀랐지만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며느리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저는 물 한 잔을 내어주면서 기다렸어요. 뭐가 잘못됐는데? 저희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어머님께 받기만 하고 감사할 줄 몰랐어요. 며느리의 고백을 들으면서 저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이제 와서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사업이 완전히 망했어요. 빚만 남았어요. 그래. 네, 아파트도 처분해야 할 것 같아요. 어머님이 주신 그 아파트요. 며느리의 말을 듣고 저는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결국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니까 찾아온 거였군요. 그래서 어머님께 도움을 요청하러 왔어요. 정말 죄송하지만 얼마나 필요해? 1억 정도요. 빚을 정리하려면. 며느리가 고개를 숙이면서 말했어요. 1억이라는 큰 금액을 요청하면서도 당연하다는 듯이 말하는 게 신기했습니다. 그런데 왜 나한테 와서 이런 얘기를 해? 어머님 말고는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저희 친정도 형편이 안 되고. 며느리의 말을 들으면서
저는 씁쓸했어요. 결국 마지막 수단으로 저를 찾아온 거였군요. 그동안 연락도 안 하더니 힘들어지니까 찾아오는 거야?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며느리가 계속 사과했지만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상황이 급해서 하는 사과 같았거든요. 아들은 어디 있어? 집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저보고 어머님께 부탁하라고 했어요. 아들까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다니 정말 실망스러웠어요. 힘들 때만 어머니를 찾는 게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제발 도와주세요. 이번만요. 며느리가 손을 모으고 빌었지만 저는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예전 같았으면 불쌍해서라도 도와줬을 텐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너희가 그동안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기억해? 죄송해요. 저희가 잘못 생각했어요. 15억짜리 아파트 받고서도 계속 돈 달라고 했지? 그때는 정말 급해서. 며느리의 변명을 들으면서 저는 화가 났어요. 아직도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명의만 바뀌면 나랑 거리 두려고 했던 것도 알고 있어. 며느리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자신들의 계획이 들통났다는 걸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그건 제가 잘못 말한 거예요. 잘못 말한 게 아니라 진심이었잖아. 저는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며느리가 아무리 사과해도 진심은 변하지 않을 거였으니까요. 어머님, 정말 마지막이에요. 이번만 도와주시면. 마지막이라고? 그전에도 계속 마지막이라고 했잖아. 며느리가 할 말을 잃었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가. 손님들 올 시간이야. 어머님, 제발. 가라고 했어. 제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며느리가 더 뭔가 말하려고 했지만 저는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며칠 후 아들에게서 직접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며느리가 다녀갔다고 들었어요. 응? 도와주실 수 있어요? 아들까지 이런 식으로 말하니까 정말 기가 막혔어요. 사과 한마디 없이 바로 도움을 요청하는 게 뻔뻔했습니다. 안 돼. 엄마, 정말 급해요. 나도 급해. 뭐가요? 내 노후가 급해.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마음이 편했어요. 드디어 제 진심을 말할 수 있었거든요. 13번 상황 문턱 복수. 며느리가 가게에 다녀간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아들에게서 몇 번 연락이 왔지만 모두 무시했어요. 제 결심은 확고했거든요. 오늘 오후에도 평소처럼 가게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서 손님이 뜸해질 무렵이었어요. 주방에서 내일 팔 반찬을 준비하고 있는데 가게 문이 급하게 열렸습니다. 며느리가 또 왔습니다. 이번에는 더 초라한 모습이었어요. 머리도 제대로 안 했고 옷도 구겨져 있었습니다. 정말 급한 상황인 것 같았어요. 어머님, 며느리가 다급하게 불렀습니다. 저는 손을 씻고 나와서 차분하게 말했어요. 또 왔네. 어머님, 정말 급해요. 내일까지 돈을 구하지 못하면 큰일 나요. 며느리가 울면서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전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발 도와주세요.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은 무슨, 계속 마지막이라고 하잖아. 저는 여전히 차분했어요. 며느리의 눈물도 더 이상 저를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어떻게 믿어? 정말이에요. 앞으로는 어머님을 진심으로 모실게요. 며느리의 말을 들으면서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돈이 필요할 때만 이런 말을 하는 게 뻔뻔했거든요. 진심으로 모신다고? 그럼 지금까지는 진심이 아니었다는 얘기네. 며느리가 말문이 막혔어요. 제 말의 논리를 반박할 수 없었거든요. 어머님, 저희도 어쩔 수 없었어요.
사업이 힘들어서. 사업이 힘들면 나한테 거짓말해도 돼? 거짓말이요? 아파트 받고 나서 나랑 거리 두려고 했던 거 말이야. 며느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결국 들통난 거죠. 그건 제가 순간적으로 잘못 생각했던 거예요. 순간적으로? 계획적으로 한 거 아니야? 저는 더 이상 며느리의 변명을 듣고 싶지 않았어요. 그때 문득 예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기억나? 내가 김치 갖다 줄 때 너희가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며느리가 움찔했어요. 그날 일을 기억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너희가 나를 문턱에서 돌려보냈지? 어머님, 그때는 정말 손님은 무슨. 거짓말하지 마. 저는 며느리에게 다가갔어요. 이제 제가 말할 차례였습니다. 그때 너희가 날 문턱에서 돌려보냈지? 김치 갖다 준 어머니를 들여보내지도 않고. 며느리가 고개를 숙였어요. 변명할 말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은 내가 그 문턱을 넘기지 않을 거야. 제 말에 며느리가 고개를 들었어요.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한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그게 무슨. 나가. 어머님, 나가라고 했어. 제 목소리에는 확신이 들어 있었어요. 며느리가 더 이상 저를 조종할 수 없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어머님, 제발 한 번만 더. 됐어. 이제 그만해. 저는 가게 문을 열어줬어요. 며느리에게 나가라는 신호였습니다. 어머님, 정말로 이러실 거예요? 응, 정말로. 며느리가 마지막으로 뭔가 말하려고 했지만 저는 더 이상 듣지 않았어요. 문을 열어주고 기다렸습니다. 어머님, 빨리 나가. 다른 손님들한테 피해 줄 거야. 며느리가 울면서 가게 밖으로 나갔어요. 저는 문을 닫으면서 마음이 시원했습니다. 드디어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을 다 한 것 같았어요. 가게 안에서 잠시 숨을 고르면서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억눌러 살았는지 깨달았어요. 아들 부부 눈치 보면서 제 감정을 숨기고 살았던 거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제 기준으로 살 수 있게 되었어요.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제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날 저녁 가게 문을 닫으면서 거울을 봤는데 제 표정이 당당해 보였어요. 오랜만에 제 자신이 자랑스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느리를 돌려보낸 그 순간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던 것 같아요. 더 이상 누구에게 휘둘리지 않고 제 의지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오늘은 정말 뿌듯한 하루였어요. 그동안 참았던 말을 다 할 수 있었거든요. 14번 상황 마지막 다짐. 며느리를 가게에서 돌려보낸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아들에게서 몇 번 연락이 왔지만 모두 받지 않았어요. 이제는 정말 관계를 정리할 때가 된 것 같았습니다. 오늘도 평소처럼 가게 일을 마치고 문을 닫았습니다. 저녁 8시였어요. 단골 손님들이 내일 봐요라고 인사하며 가시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가게 불을 끄고 문을 잠그면서 오늘 하루를 돌아봤습니다. 손님들이 제가 만든 음식을 맛있게 드시는 모습, 고맙다고 인사해 주시는 모습들이 떠올랐어요. 집으로 걸어가면서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평범하고 소소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어요. 아들 부부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속상해하던 때와는 완전히 다른 삶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집에 들어가서 불을 켰습니다. 조용한 집이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제 힘으로 하루하루를 채워가고 있다는 만족감이 있었거든요. 저녁을 간단히 먹고 혈당을 재어봤습니다. 110이 나왔어요. 정상 범위였습니다. 가게 일을 시작한 후로 건강이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면서 창밖을 봤습니다. 동네 불빛들이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저도 이 동네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실에 앉아서 오늘 가게 매출을 정리했습니다. 생각보다 좋았어요. 단골 손님들이 늘어나고 있고 입소문도 나고 있었거든요. 경제적으로도 안정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장부를 정리하면서 문득 아들 부부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쯤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여전히 경제적으로 어려울 텐데 다른 방법을 찾았을까요? 하지만 더 이상 제가 도와줄 이유는 없었어요. 그들이 저를 진심으로 대했다면 모르겠지만 경제적인 이익만을 위한 관계였다면 굳이 이어갈 필요가 없었거든요. 책상 서랍을 열어서 아파트 증여 서류들을 꺼내봤습니다. 아직 완료되지 않은 채로 보관되어 있었어요. 이 서류들을 어떻게 할지 결정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서류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생각했습니다. 15억이라는 큰 돈이지만 진심 없는 관계를 위해 쓸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차라리 다른 의미 있는 일에 쓰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류들을 다시 봉투에 넣고 서랍에 넣었습니다. 당분간은 그냥 보관해 두기로 했어요. 섣불리 결정할 일은 아니었거든요. 대신 다른 계획을 세워봤습니다. 가게를 더 키워볼 생각도 있었고 건강한 음식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혹시 나중에 몸이 불편해지면 가게를 정리하고 조용히 살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일할 수 있을 때까지 열심히 해보고 싶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거울을 봤습니다. 예전보다 얼굴에 주름이 늘었지만 표정은 훨씬 밝아 보였어요. 뭔가를 성취하고 있다는 자신감 때문인 것 같았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오늘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손님들과 나눈 따뜻한 대화, 맛있다고 칭찬해 주신 말씀들, 그리고 제 힘으로 하루를 마무리했다는 뿌듯함까지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어요. 누군가에게 인정받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제 자신만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마지막으로 제 자신에게 다짐했습니다. 이제 내 남은 삶은 나를 위해 쓰자. 진심으로 나를 생각해주는 사람들과 함께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자. 그게 진짜 복수야. 아들 부부에게 복수하는 방법은 원망하거나 미워하는 게 아니라 제가 행복하게 사는 거였어요. 그들 없이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 최고의 복수였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고요한 밤이었지만 제 마음은 평화로웠어요. 내일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거고 저는 제 방식대로 하루하루를 채워갈 거였습니다. 더 이상 누구의 눈치를 보지 않고 제 기준으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제가 선택한 새로운 인생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앞만 보고 걸어갈 수 있을 것 같았어요.